네, 안녕하세요. 주구생입니다. 네, 오늘 발표할 것은 방산 섹터와 관련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거 지금 방산 찍기 전에 태조 이방원이라고 요새 좀 핫한 그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원자력 관련해서 제가 발표를 드렸어요. 그리고 이번 편은 이제 태조 이방원에서 방산에 대해서 좀 발표드리도록 하려는데 이 방산이 이제 개별 종목이라든지 산업 섹터별로 엄청나게 파면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좀 대표적으로 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잘 요약해 주신 자료가 있어가지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블로그 필명 철이님께서 K방산 이번에 질자일가 관련해가지고 좀 섹터에 대해서 스터디를 좀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간략하게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쭉 내려가서 아,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관련해서 뭐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는 국가 중에서 국경에 전선이 맞닿아 있고 준전시 체제를 유지하면서 양상과 납기의 민족답게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우리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?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항공장비 쪽에는 이제 비교 여리가 좀 존재하고 하지만 이제 압도적인 경험치와 레퍼런스를 쌓았던 주요 강대국들에 밀려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나 방산 업체들이 열심히 해보려는 것 대비로는 방산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훨씬 많은 순수익 국가였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가 이제 준전신 체제이긴 하지만 좀 강대국에서 쌓아온 그런 레퍼런스나 그런 기술력에 밀려가지고 수출보다는 수입액이 계속 꾸준히 많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작년부터 21년도부터 약간의 변곡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작년 12월에는 호주에 K9 자주포 계약을 했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호주에 주요 무기 체계를 수출했습니다.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UAE와 4조 원대 청공2 수출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첫 수출 계약이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 거냐면은 단일 무기로서 최대 수출 계약을 기록했다고 합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집트 쪽으로 K9 자주포를 비롯해 K10 그다음에 K11 장갑차와 같은 이제 2조 원대 수출 계약을 해서 아프리카 국가에 최초로 자주포를 수출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, 작년에. 그래서 이런 변곡점이 좀 있었고 이게 과연 일시적인 걸까? 이게 앞으로 성장성이 좀 지속적으로 나와야 이게 좀 섹터적으로 좀 핫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뜨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테마를 뛰어넘어서 정말 대세 흐름, 주도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과거에 또 이렇게 무기 수출 관련해서 르네상스가 있었다고 합니다. 13년도에서 15년도에 앞서 따냈던 주요 수주 내용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최근에 계약했거나 계약을 따내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은 수출 국가가 다변화되고 그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세 번째 수출하는 무기 체계가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. 좀 더 확대해서 좀 가독성을 위해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나을 것 같아요. 예. 해서 결론은 뭐냐? 우리나라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방산 수주가 나오고 있다. 수출이죠. 결국엔 따지면.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와서 방위 산업의 아주 기본에 대해서 짚어보자면은 우리나라 국방비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 국방비는 방위력 개선비와 전력 운영비의 합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전력 운영비는 국방부, 그다음 방위력 개선비는 방위사업청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. 그 중에서 전장인 방위력 개선비에 무기 체계의 구입 및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. 여기 아래에 이제 그래프 보시면은 직접 원가에 재료비, 노무비, 직접 경비가 있고 거기에 간접비, 간접 노무비, 간접 재료비가 들어가서 제조 원가가 되고요. 여기서 일반 관리비가 포함되면 총 원가가 되고 여기서 이제 투하자본 보상비를 빼면 나머지가 이윤이 되는 겁니다. 예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이제 특성은 어떤 원리가 있냐 이제 자연스러운 우리가 자유 경제 이제 좀 우리가 시장 경제가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시장 원리로 돌아가는 사업이 아니라고 합니다. 방위 산업이라는 게 정부가 무기를 사주는 수요 독전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이 사고 팔고 하진 않잖아요. 탄약이라든지 뭐 총이라든지 이런 게 그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무기를 사주는 수요 독전 산업이 대부분입니다. 나라가.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체 프로젝트에 의한 R&D 요인이 떨어질 것입니다. 그렇게 자유 시장에 입각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껏 실컷 돈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고객이 안 사주면은 우리가 뭐 R&D 비용만 이렇게
투자하고 이제 마진이 안 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기본 프로세스가 군대 우리나라 정부 군대가 무기를 요구를 하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기초 설계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 국가가 초기 R&D 비용을 대신 부담을 해줍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업체가 상세 설계 및 평가를 하고 생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만들겠다는 뭐 기본 초안을 이제 잡고 그다음에 R&D 투자를 좀 이렇게 먼저 자본을 투입을 해줍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생산 업체와 상세 설계 및 평가하고 생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방산업 같은 경우에 내수 시장에서 국한에서는 레버리지가 일어나기 어렵고 수출이 있어야지만 플러스 알파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합니다.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이제 아무래도 내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좀 한정적이잖아요. 인구도 막 한정적이고 자원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수출이 있어야지 이제 탑라인에서 실적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되고 플러스 알파가 발생해서 EPS뿐만 아니라 멀티플도 많이 리레이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전반적인 다른 섹터들만 봐서 보더라도요. 네, 이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수 관련해서 방위력 개선비 차트 보시면은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발표되었던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 방위력 개선비는 26년도까지 연평균 8.3%까지 성장을 할 것이고,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연평균 6.86%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실제 집행만 되면 더 가파른 기울기로 뭐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, 이게 아무래도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정당에 있냐에 따라서 국방에 어느 정도 이제 예산을 쏟을지에 대해서 그것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보수 정권보다 이제 민주 정권 그러니까 그 자유진영 쪽에서 방위력 개선비 증가가 오히려 더 높았다고 합니다. 보통 이제 보수적인 정당이 이제 국방비도 좀 쏟아붓고 좀 전쟁 관련해서도 좀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이랑도 현재 준전시 체제인데 좀 더 강경책이잖아요. 근데 오히려 문재인 정권 때 방위력 개선비 증가가 높았다고 하네요. 여기 그래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결론은 방위력 개선비가 26년도까지 연평균 8.3%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21년도 8월에 한국산 우선 획득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. 이제 우선 획득 제도가 뭐냐면은 무기 체계 획득과 연구 개발에 있어서 예산의 80%를 한국산에 우선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라고 하네요. 그래서 방위력 개선사는 국내 연구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국외 구매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 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운영 유지비와 비용 평가 시 획득비를 합친 수명 주기 비용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고 실제 국외 구매 획득비를 50% 할증해서 국내 연구 개발 획득비와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. 이게 국외에 있는 어떤 방산 물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사 드릴 때 50%더 할증해서 가격을 좀 더 높여서 입찰을 같은 거를 보게 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하는 말이 그러면 가격 경쟁 입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, 외국에서 들어온 거는 외국에서 너무 싸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외국 쪽이 좀 유리하니까 50% 할증해서 국내 연구개발 획득비랑 비교를 해서 가격적인 측면에 우리나라의 국산 한국산을 메리트를 더 준다 이런 말을 뜻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가격으로 해외에서의 그런 국방 관련된 물자나 예산 같은 뭐 무기 같은 것들이 싸게 들어오면 우리나라 국산의 방산 기업들이 자꾸 기술력도 좀 떨어지게 되고 이제 마진이 안 난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이 참여도 덜하게 되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산 우선 획득 제도라는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국산에 꼭 80%를 우선 돼야 된다 하고 전체 국방 예산 그 예산의 80%는 꼭 한국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예산의 80%는 꼭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안전 마진, 좀 하방이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조금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렸고 1편 여기까지 마치고 2편에서 이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